잘 살리고 잘 죽이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고작 그뿐이다. 병원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의학이라는 영역 너머의 것도 있다.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한 제도가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10년간 허무하게 떠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입니다. 지은이는 김현지, 펴낸 곳은 다산 북스입니다. 내과 전문의이자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센터 진료교수이며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입니다. 인턴 때부터 전문의가 된 지금까지 요양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암병원 등 다양한 병원을 두루 거치며 수없이 많은 죽음과 마주했고 다양한 환자들과 만나며 사그라드는 생명 뒤에는 정책의 부조리, 제도의 부재,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더 많은 사람을, 사회를 살리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보완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임상 현장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녀의 이상과 목표는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이국종 교수는 추천의 글에서 이 책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하는 개별 의사들의 사색을 그린 그저 예쁘게만 포장된 수필이 아니다. 효율 임금 이론 같은 현실적 문제와 영혼 없는 정책 입안자, 의료계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함부로 집행되는 규정 속에서 괴멸해가는 의료 지휘관들의 무거운 현장 보고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선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인 중환자실의 아가야. 2016년 9월 전북 전주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모든 응급수술실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즉시 전원을 요청했지만 주변 13곳의 병원 어디에서도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하고 헬기에 올랐지만 12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수원에 있는 처음 사고가 발생했던 전주와는 무려 20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기사를 읽으며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고작 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어가 있는 아이를 보며 그 부모는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나 역시 처음에는 병원을 원망하는 마음부터 들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찜찜했다. 전원을 문의했던 병원 중에는 권역 외상센터 6곳도 포함되어 있었고 익산의 원광대학교 병원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왜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원광대학교 병원에는 소아외상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다. 아이는 견인차에 깔려 골반 골절을 입었다.
심각한 내부 출혈이나 장기 손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원광대학교 병원에는 이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 의사가 없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소아분과 전문의가 없다고 소아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권역외상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어떻게 소아외과 의사 한 명이 없단 말인가.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소아외과 의사 자체가 적어서가 아닐까 의심했다. 찾아보니 적긴 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 기준 전국의 소아외과 의사는 고작 30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소아외과 전문의는 0.06명으로 일본의 3%, 미국의 1%에 불과한 수치였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권역외상센터 13곳에 근무하는 소아외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다. 난 이게 단순히 소아외과 의사가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이상하잖아. 무려 권역외상센터인데 소아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내가 부회장으로 있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 큰 화두로 떠올랐다. 나 역시 관련 문헌과 논문을 이잡듯 뒤졌다. 주변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다면 네가 의과대학 수석 졸업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를 만큼 그만큼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이 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 기준을 들춰보게 되었다. 기준은 철저히 성인 중심이었다. 성인 환자 대상으로는 필수 진료 과목, 필요한 전문의 수, 성인 중환자실 등 구체적 기준이 있었으나 소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소아는 외상으로 응급실에 올 리가 없다는 듯이 소아 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었다. 소아란 출생 직후의 신생아부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리킨다. 미국 최고의 소아병원으로 꼽히는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입구에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소아는 단순히 성인의 신체를 축소한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소아 환자에게는 연령, 체형, 생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렇기에 미국에는 소아외상센터가 따로 존재한다. 성인 외상센터와 함께 있는 곳도 있지만 소아외상을 다뤄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가 반드시 상주한다. 소아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은 성인 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은 아이들보다 사망률이 낮고 치료 결과가 좋으며 입원 기간도 짧다. 이렇듯 소아외상센터의 효과가 이미 입증되어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를 설계할 때 소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당한 아이와 같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아외과 의사와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 소아중환자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전주 주변 병원에는 이런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일에 병원이 굳이 큰돈을 들여가며 먼저 나설 이유는 없으니. 더군다나 소아중환자는 돈이 되기는커녕 병원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된다. 2011년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병원의 경우 한 해 약 6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70%를 차지했다. 이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고급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일반 병동에 비해 중환자실은 한 개의 병상당
간호사가 한 명 이상 필요로 할 정도로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 그러니 정서적으로도 많은 돌봄이 필요한 소아 환자라면 더더욱 많은 의료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연히 소아 중환자실이 설치된 병원의 수는 턱없이 적다. 전국에 있는 42개의 상급 종합병원 중 소아 중환자실이 설치된 곳은 단 11곳뿐이며 그나마도 5곳은 서울에 있다. 이 수치를 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어떤 병원도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꺼리지 않는다. 병원이 단순히 소아 중환자실을 설치하기 싫어서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병원도 결국 일개 조직에 불과하다. 사람을 살리는 곳인 동시에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며 수많은 조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비싼 의료기기를 구매해 명맥을 이어나가야 한다. 적자라는 폭풍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꿋꿋이 사명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전국에 있는 17개의 지자체 중에서 12곳에는 소아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이 없다. 이런 지역에서 생겨나는 소아 중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인 중환자실로 입원하거나 다른 지역의 소아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 한다.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어린 환자들은 그렇게 먼 거리로 옮겨지고 옮겨 다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피범벅이 된 채 수술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무력하게 가버린 2살배기 아이처럼. 내가 근무하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성인 중환자실에도 태어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아기는 폐렴에 걸려서 좋기 자기 몸의 3배는 될 법한 기계호흡기를 단 채로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다. 무의식 중에 꼬물거리기라도 하면 어찌나 예쁘던지. 아기는 환자 대부분이 노인인 성인 중환자실에서 마치 한떨기 꽃과 같아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기의 병상을 맴돌았다. 과로와 당직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지쳐가다가도 아기만 보면 절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 소문난 애 덕후이다. 신생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 아이들이 좋은 이유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존재만으로도 귀하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단지 그곳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정할 때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할까 진심으로 고민하기도 했다. 바라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아픔까지 덜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에도 결국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고 고민 끝에 소아청소년과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성인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어린아이들을 종종 마주쳤다. 노령의 환자들 틈에서 힘겹게 숨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정책의 길로 들어서고 나서도 소아 환자와 관련된 정책은 항상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나를 멈추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비서관으로 일하던 2019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퍼뜩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때 그 아기는 왜 성인 중환자실로 입원했을까? 당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소아 중환자실이 없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며 그 정도의 규모라면 대개 중환자실을 종류별로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성인 중환자실도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있는데 왜 소아 중환자실은 없었을까? 원인은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으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소아 중환자실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니 병원은 소아 중환자실을 굳이 설치하지 않는다. 전국 42개의 상급 종합병원 중 소아 중환자실이 설치된 병원이 고작 11곳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인과 소아가 섞여 진료를 받는 것이 전국 중환자실의 민낯이다. 성인 중환자실은 향생제, 내성균 등 슈퍼박테리아가 창궐하는 곳이 허다하다. 소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아 각종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소아 환자들이 성인 환자들 틈에 섞여 있다 보면 자연히 균에 감염될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성인 중환자실은 모든 기준이 성인에게 맞춰주어 있어 소아 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성인 중환자실의 아이들과 마주칠 때마다 외줄을 타는 듯한 아슬아슬함을 느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곳까지 온 원인을 어찌어찌 잘 고쳐서 낫는다 해도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쥐레를 밟아 간신히 지킨 그 목숨을 속절없이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아 중환자실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한 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는 60만여 명이었으며 그중 중환자도 1만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1인당 1억 4,800만 원으로 총 1조 7천억 원에 달했다. 본인 부담금도 1인당 740만 원가량이 발생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순수한 의료비이다. 성인과 달리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혼자서 아픈 몸을 책임지기 힘든 소아 중환자는 의료 원정을 갈 때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을 동반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은 가족들이 간병을 위해 병원 근처로 이사를 한다. 치료비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아픈 이와 가족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용이 수두룩하게 발생한다. 그렇게 가계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단란하던 가정이 흔들린다. 소아 중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아 중환자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의 유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시설이나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옆나라 일본은 소아 중환자실과 같은 개념으로 소아 특정 집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하루에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지원한다. 그에 비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아 중환자실 수가는 하루에 30만 원 남짓으로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다 보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마음 한편이 씁쓸해진다. 소아 중환자 정책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공들여 질의를 준비했지만 큰 이슈는 되지 못했다. 예상대로였다. 소아 중환자에 대한 정책은 보건, 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돈도 표도 되지 않는 인구 집단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아직 어린아이들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할 부모는 간병을 하거나 간병비를 버느라 여유가 없다. 정책의 당사자들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바빠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고 그 결과 정책적으로 배제당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권역 외상센터 지정 기준에는 소아 환자가 없고 상급 종합병원에는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 이는 소아 환자의 건강을 정확히 겨누어 위협한다. 물론 나도 안다. 모든 게 잘 마련되어 있어도 아이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인프라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닐 뿐더러 생명을 살리는 일에 100%의 확률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전주의 2살배기 아이처럼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아이들의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애꿎은 질의서를 읽고 또 읽었다. 공들인 질의가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하고 끝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며 온갖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왜 알지 못할까? 기껏 태어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질병이나 사고로 죽어버린다면 그보다 허탈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일개 비서관이 쓴 질의서가 단박에 주목을 받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질의서를 쓸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 그런 말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모니터를 껐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유달리도 무거운 날이었다. 결핵을 아시나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완치할 수도 있는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나는 가장 격렬한 분노를 느낀다. 그것은 내과 의사로서도 정책에 뛰어든 임상 의사로서도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이다. 10년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의사 한 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며 결국 보건의료체계를, 정책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임상의사로서의 한계와 무능력을 스스로 재확인해야 했다. 어느 여름 24세 젊고 건강해 보이는 여자가 응급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벌써 한 달 넘게 기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통 기침 같은 가벼운 증상 때문에 바로 대학병원으로 오진 않지만 바빠서 도저히 짬이 나지 않아 가까운 응급실에 들른 것이라 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고 가슴 X선 사진을 찍은 뒤에도 그녀는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며 연신 결과를 재촉했다. 그러나 가슴 X선 사진을 본 응급의학과 의사는 연이어 흉부 CT를 찍었으며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과 공식 판독이 나오기도 전에 다급하게 그녀를 중환자실 격리병동으로 입원시켰다. CT 촬영 결과 그녀의 양쪽 폐에는 치즈같이 끈적끈적해 보이는 구름덩어리가 가득했고 군데군데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녀의 폐는 이미 정상적인 폐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는 호흡부전으로 죽었다. 고작 24살의 젊디 젊은 사람이. 또 어느 날은 하나의 엄마가 찾아와 두통을 호소했다. 그녀는 출산 때 말고는 입원해 본 적 없는 건강 체질인데 참 이상하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동네 의원에도 몇 번 갔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의사가 그녀에게 대학병원에 가보기를 권해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료를 보는 내내 3살쯤 된 어린아이가 무릎에 앉아 빨리 집에 가자며 칭얼거렸다. 여느 가벼운 질환의 환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신경과 의사는 머리 MRI 결과를 본 뒤 바로 그녀를 입원시켰다.
대수롭지 않게 두통을 말하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10cm가 넘는 혹이 있었다.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주일 뒤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아이 엄마의 나이는 고작 32살이었다. 누군가는 죽음을 자주 목격하니 의사들은 죽음에 무뎌지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런 죽음만큼은 절대 무뎌지지 않는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화가 치민다. 두 환자를 어이없을 만큼 빠르게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바로 결핵이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결핵 환자와는 다를 것이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에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진 않았으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명백한 결핵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24살, 아직 앳되었던 그녀의 병명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고 아이 엄마의 병명은 폐외결핵, 즉 뇌에 생긴 결핵 감염이었다. 흔히 결핵을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핵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결핵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도 많고 심지어 보건당국과 보건의료인조차 그렇다. 지금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어서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성화였던 그 젊은 여자 환자처럼.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나 점차 병이 진행되면서 전신의 피로감,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등 비특이적인 증상과 함께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은 폐 조직의 감염을 일으키지만 신경계의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뼈, 림프절, 장 등 몸속 거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에서 결핵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두 환자의 무시무시한 결말에 비해 허탈하게도 결핵은 치료, 아니 완치가 가능하다. 치료약이 없던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핵 환자들은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서 요양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항결핵제가 발명된 지는 이미 오래다. 결핵은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다. 게다가 결핵의 치료법은 수십 년간 바뀐 것이 없다. 즉,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치료법이 근 수십 년간 바뀐 적이 없는 데다가 전 세계가 동일하므로 애써 최고라고 말하기도 머쓱하지만 결핵은 일명 후진국병이다.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걸리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객관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결핵이 활개를 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경제, 사회 환경이 열악한 멕시코나 라트비아보다도 훨씬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더러운 걸까? 아니면 서울의 공기가 안 좋아서? 대체 왜 우리나라는 결핵 공화국이 되었을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새롭게 결핵에 걸린 환자는 26,433명으로 10만 명당 51.5명이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회원 35개국 중 1위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WHO의 글로벌 결핵 리포트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이 10만 명당 70명, 사망률이 5명으로 OECD 평균인
결핵 발생률 11.1명, 사망률 0.9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라트비아와도 차이가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결핵 치료는 수십 년간 바뀐 점이 없다. 왜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또다시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결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니 자연히 관리체계도 부실하다. 대부분의 결핵 환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나중에는 단순히 감기인 줄 착각해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올바른 기침 예절이 보편화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된다. 그리고 결핵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10명 중 3명이 감염되고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게 되는 감염력이 매우 아주 무척 높은 질환이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는 참 애매하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전 마스크 없이 아무렇게나 기침하는 풍경 속에서 결핵은 살금살금 퍼져나갔다. 결핵은 진단이 어렵다. 초기에는 증상이 기관지염처럼 흔한 호흡기계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 환자를 접촉한 의료인이 결핵을 의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우며 감기나 단순 세균성 폐렴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더구나 결핵은 치료도 어렵다. 약이 없어서 약의 치료 효과가 낮아서가 아니라 약을 끝까지 다 먹기가 힘들어서 치료가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결핵으로 확진을 받아도 완치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 결핵으로 진단받으면 누구나 4종류의 약을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알약 횟수가 워낙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말도 한다. 그리고 결핵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약을 끝까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HO는 효과적인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약을 삼키는 것을 관리 요원이 직접 지켜봐야 한다고 권장할 정도이다. 아무리 의사의 말에 잘 따르는 협조적인 환자라도 6개월 동안 배가 부를 만큼의 약을 챙겨 먹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약을 2주 정도 복용하면 보통 병세가 호전되기에 스스로 병이 다 나았다고 판단해 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핵은 대표적으로 약물 순응도가 낮은 질환이다. 연구에 따르면 100명 중 16명이 약을 먹다가 자의로 중단한다. 증상이 줄어드니 다 나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약을 끊은 환자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지 않으며 의사는 이내 환자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환자는 결핵 보균자가 된 채로 또다시 거리를 활보한다. 제 나름대로 살 길을 궁리해온 덕일까 결핵균은 몹시 영리하다. 단 한 번이라도 결핵약에 노출되면 내성 능력을 습득해 다제 내성 결핵균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의적으로 약을 끊은 환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태가 악화된 채로 병원에 오곤 하는데 내성이 생긴 경우 기존의 항결핵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치료 효과는 훨씬 떨어지지만 부작용은 훨씬 심한 2차 약제를 더 오래, 더 많이 먹어야 한다. 또한 그 사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제 내성 결핵균을 전파시켰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는 결코 도시괴담 같은 것이 아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술뿐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결핵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아무리 저명한 호흡기 내과 교수라도 결핵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풋내기 의사와 똑같다. 결핵은 의료 기술만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올바른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공공장소를 피하되 빨리 병원으로 가도록 모두에게 결핵의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만약 결핵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다면 환자가 결핵균의 특성과 무서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을 반드시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또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개월 동안 약을 다 먹고 증상이 좋아진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판정을 위해 가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때 환자가 자발적으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과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검사를 챙기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명한 결핵 전문 의사 한 명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이는 의사의 능력 그 너머에서 해결되는 일이다. 한 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바로 결핵 관리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 충격적인 통계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들이는 공은 참 인색하다. 결핵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밖엔 해석되지 않는다. 2018년 8월 정부는 향후 5년간 결핵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77명이었던 결핵 발생률을 2022년에는 40명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의사로서는 당연히 그 목표가 달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에 비해 정부가 들이는 공이 턱없이 부족해 의구심을 거두기가 어렵다. 당장 결핵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직원 수만 봐도 그렇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결핵 담당 공무원은 행정사무관 단 1명이며 심지어 실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는 결핵을 단독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결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에이즈 관리도 함께 맡고 있으니 이들이 결핵의 모든 정신을 쏟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마저도 결핵 담당 직원은 단 15명이다. 2017년에만 하루에 결핵으로 5명이 죽어나갔는데도 전국의 수많은 결핵 환자를 기껏 16명, 2017년 하루 사망자의 3배에 불과한 직원이 담당하는 현실이 곧 우리나라가 결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게다가 2020년 국가 결핵 예방 예산은 46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단 3.8% 올랐을 뿐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었다. 2007년 99억 원에 지나지 않았던 국가 결핵 예방 예산은 2017년에 이르러 412억 원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이 점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계속 한 자릿수의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의 결핵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2007년 10만 명당 70.6명에서 2018년 51.5명으로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채 20명도 줄지 않았다.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간 결핵관리 성과가 이토록 부실했던 것에는 국가의 예산도 한몫했다고. 답은 결과가 말해준다.
환자 수라는 결과를 놓고 평가했을 때 지금까지의 예산은 명백히 부족하다. 더 극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는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40명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공허한 울림이 될지도 모른다. 결핵으로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온 채로 병원에 오는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깊은 절망에 잠긴다. 가끔은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유명인이 결핵에 걸려야 좀 나아지려나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한다. 옛날에는 뭉크, 샬롯 브론테 등 수많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금으로 치면 톱스타급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인사들이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결핵이 대중예술이 소재로 유행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희귀병을 앓는 주인공이 나오면 한동안 병원의 본인의 증상이 희귀병의 그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쇄도한다. 계기가 무엇이든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어쨌든 좋은 일이다. 그러니 언젠가 사명감을 가진 어떤 창작자가 결핵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까지 생긴다. 그런다면 적어도 결핵을 빠르게 진단받는 환자가 늘어날 테니까. 획기적인 결핵 백신이라도 개발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결핵 사태는 단기간에 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 결핵 재난 사태에 처해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나라를 결핵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어느 한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보건의료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그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결핵은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아주 쉽게 퍼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결핵 환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분노한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거듭하고 거듭한다. 더 이상 이따위 질환으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다 농협 때문이다. 선생님 간 떴어요. 됐어. 구미호도 아니고 간에 이렇게 기뻐하다니 이 무슨 섬뜩한 대화인가 싶다. 하지만 초조하게 간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간호사의 말에 벌떡 일어나 쾌재를 불렀다. 간이다. 드디어 간이 나타났다. 그 무렵 나는 간병동에 있었다. 간염이나 간경화처럼 간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동으로 그 중에는 벌써 수개월째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간경화 말기여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위독한 환자들이었다. 그날의 대기자는 30대 여자 환자로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B형 간염과 간경화를 앓게 된 경우였다. 황달 때문에 온몸이 황록색으로 변했고 간에서 독성 물질이 해독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콩팥 기능까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이식이 시급했다. 간호사가 외친 간이 떴다는 말은 장기 기증을 희망한 뇌사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간을 이식하기에 적합한 조건이고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중 내 환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환자는 1순위로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게 되었다. 장기 이식 환자를 주로 보는 내과, 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간이나 콩팥이 뜨기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때로는 안타깝게 환자를 잃기도 한다. 장기 이식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도 함께 증가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증자 수는 턱없이 모자라다. 장기 이식만 받으면 살릴 수 있는데, 간 하나만 있으면, 콩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놓칠 때마다 그 마음은 날로 절실해진다. 2018년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장기 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대기자는 1000명을 훌쩍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이식 평균 대기일 수도 무려 3년 3개월이었다. 지금 당장 콩팥 이식이 필요해도 3년 3개월이 지나야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 기증이 부족한 이유는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홍보 부족, 그리고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힐 기회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2018년 조사한 장기 조직기증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가 기증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막연히 두려워서 절차 이외의 정보가 부족해서 같은 이유들이 뒤를 이었다.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유교적 가치관도 장기 이식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일 듯하다. 우리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개인의 신체를 가족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족이 죽었을 때 설령 그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라며 유족들이 장기 기증을 철회하기도 한다. 사실 내 가족부터가 그렇기에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장기 기증을 할 생각이 있었다. 원래는 대학생 때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거세게 반대하셔서 한번 좌절했고, 이후로는 장기 기증이란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았다. 늦게나마 장기 기증 서약을 한 것은 부끄럽게도 농협 때문, 아니 까맣게 잊고 있던 의지를 떠올리게 해줬으니 덕분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장기 기증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기부이며 제가 누린 사회적 혜택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아니다. 은행을 들렀던 길에 직원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하면 적금의 0.5%의 우대 이율을 적용해 준다기에 그간 잊고 살았던 장기 기증 의지가 퍼뜩 떠올랐고 생각난 김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사례가 아니더라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는 것이나 그 계기까지 그렇게 엄숙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장기 기증이 숭고한 기부인 것은 맞지만 그 의사를 밝히는 건 조금은 장난스럽게, 조금은 축제처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나처럼 적금 이율 때문이든 정말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든 그 행위 자체의 숭고함은 변하지 않으니까. 유명인들이 장기 기증 서약에 적극 참여해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처럼 SNS에 장기 기증 서약을 인증할 경우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홍보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비록 현실적인 이유에 막혀 기증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장기 기증이 아주 무겁고
논의하기 꺼릴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왼손이 한 장기기증 서약을 오른손이 알게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겠는가. 어쨌거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더없이 값진 일인데 나는 사후 각막과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망설였지만 차마 생전의 콩팥기증에는 서약할 수 없었다. 우리 식구는 나까지 5명이다. 콩팥은 사람마다 2개라 사실 하나를 기증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 콩팥이 안 좋아질지도 모르니 일단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서약을 할 때 하고 싶은 장기만 골라 기증할 수도 있다. 불구성이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리기는 하지만 어느 것 하나만 기증해도 역시 값진 일이다. 기증이 꼭 간이나 콩팥 같은 장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피부나 근육도 재건수술 등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조직이며 역시 사후 기증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유난히 애착이 가는 장기나 조직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 물론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는 예상대로 매우 싫어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그 이후로 일주일 넘게 내게 말도 걸지 않으실 정도였다. 언니의 변에 따르면 내 자식의 몸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혹은 당신들보다 먼저 간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저리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해했다. 그래도 20살 때처럼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고 탐탁지 않아 하셨으나 결국 내 선택을 받아들여 주셨다. 장기기증 서약을 한 이유는 사실 별것 없다. 죽으면 어차피 한 줌 채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몸뚱이다. 죽고 나면 건강한 간이니 콩팥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갈 것. 그렇게 제가 되어 사라지느니 누구라도 내 덕에 살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다.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좋으나 싫으나 평생 사람을 살리며 살 텐데 죽어서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남은 미련 한 톨 없이 의사 면허를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막상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나니 개인의 의사를 확인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면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장기기증 서약이나 할까 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먹고 살기 바빠 장기기증 같은 문제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그럴 만한 계기도 없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할 기회가 없으니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니 가끔은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회가 없어서 떠올리지 못할 뿐이지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상외로 많을 것이다. 비서관 시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던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물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주 장기이식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이른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다. 개인적으로 옵트인보다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려 준비한 적도 있다. 장기 기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라면 기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도 잠재적으로 기증자로 추정해 죽은 후 장기 기증을 가능케 하자는 내용이었다. 여전히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뜨악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증 발급 때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옵트인 제도로 방향을 틀었다. 아쉽게도 위의 두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만약 옵트인 제도가 시행된다면 언젠가는 옵트아웃 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아직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기회로 장기기증에 대한 자신의 관점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꼭 장기기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한번 숙고해 보는 것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장기기증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사람이 2명, 3명, 10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결과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장기기증 서약이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돌이켜보면 나도 고작 금리 0.5%에 넘어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 않았나. 삶은 때때로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바뀌기도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